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이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쟁이 변호사 황은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좀 다른 장소에 와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마메나이 스튜디오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거기도 좋았지만 여기 또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게스트인데요. 자, 오늘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바로 스타일웨이 쇼룸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콘서트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리사이클 홀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피아노를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좀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신 분이 바로 우리 피아니스트 김은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실 우리 김은실 씨는 처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맨 처음에 첫 시간에 우리 인상주의 얘기했을 때 드뷔시 얘기하면서 제가 연주를 할 때 같이 피아노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너무 아름다우셔서 오늘 초대가 됐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항상 너무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예쁜 사람 위주로. 잘 왔네요. 오늘. 네. 우리 얼굴 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좀 피아노 얘기를 일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글쎄 여기 오면서 저는 사실 연극을 하고 그 피아노 음악을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하긴 했지만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또 첼리스트를 모시고 이런 공간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에는 뭐 전혀 모르죠. 그래서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스테인웨이라는 이 피아노는 너무 명성이 저도 피아노를 안 치지만 잠시만요. 우리 저기 발음 스테인웨이. 스타인으로 해야 돼요. 독일식이라서 스타인웨이 하셔야 돼요. 스타인웨이. 스타인웨이. 예, 스테인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독일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스타인웨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냥 들여다보다가 그 스타인웨이 그 공장 네. 피아노를 만드는 곳이 두 군데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네. 정작 정말 가보신 분은 피아니스트, 음악하신 분이 아닌 황교사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배낭여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독일의 함부르크라고 하는 햄버그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는 햄버그라고 했는데 거기 갔었는데 제가 스타인웨이를 보면서 풍경이 너무 익숙해서 여기가 어디지? 봤더니 제가 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처음으로 브람스의 연주를 본고장에 들어보겠다. 그래서 막 그 음악 컨설트홀을 찾았는데 독일어로 스펠링이 MUSIK더라고요. 네. 제가 보면서 이 무식? 이 무식? 이게 뭐지? 무식과 뮤직을 전혀 연결을 못하고 네. 독일 사람이 재밌구나. 무식하네.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그렇죠. 나서 제가 스타인웨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독일에서 온 이민자더라고요. 원래는 올가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네. 너무 잘 만들어서 꿈을 꿨대요. 자기가 꼭 피아노를 만들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게 1847년. 47년이죠. 1847년에 세대 피아노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그때 광고를 나간 거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광고에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이 피아노에 너무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면 제품에 대한 개런티를 하죠. 네, 지금 뭐 그렇죠. 밥솥을 사도 그렇고 냉장고를 사도 1년, 2년.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스타인웨이가 자기 이 세대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네가 원하는 데 내가 개런티 해줄게. 1년? 부르는 대로 해줄게. 2년? Why not 100 years? 그게 애드버타이즈먼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알려지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1850년 그 당시에 독일의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은 기회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 그래서 이민을 오게 됐대요. 그 가족이. 전체 가족이 이민을 오고 와서 이제 바로는 안 만들고 이제 시장을 본데 그때 뉴욕으로 와서 5 아들들과 함께 그래서 스타인웨이 앤 선즈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안 만들고 1853년 여기서 처음으로 만든 피아노가 있고 근데 그게 함부르크에 있어요. 거기 최초로 만든
네모난 그 피아노가 있고 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 피아노 소리가 여전히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게 아직도. 연주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네모난 네모나더라고요. 그리고 음. 피아노 그 색깔도 약간 빨간 옥 음. 그 냄새가 아니죠. 색깔이. 네, 그 피아노였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많은 분위기가 지금 저희가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미국의 이민자로서의 스테레오스 같은 것들을 많이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쉽게 대답들을 합니다. 당연히 이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고. 근데 이 스타인웨이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그럼요. 당시에 모든 이민자들이 꿈을 안고 기회의 나라인 미국에 와서 그걸 실현한 대표적인 그 성공한 이민자의 사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민자의 꿈, 그 아메리칸 드림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가 스타인웨이 와서 우리 스타인웨이 정말 역사를 연대별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너무 존경스러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정말 이렇게 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다려서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피아니스트가 또 그럼요. 오셔서 또 이렇게 네. 피아노를 그 스타인웨이를 쳐주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저보다 너무 많은 걸 아시는 것 예뻐서 같아요. 예뻐서 오신 거죠. 물론 인물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랜드 피아노나 업라이트 피아노나 뭐 형태가 딱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형태가. 근데 선생님, 이게 처음부터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모던 피아노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이 피아노 전신이 있어요.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설명을 해주셔야 그 돼요. 왜 보통 옛날 중세 영화나 뭐 이렇게 파티 볼 때 당당당당 하는 피아노 소리. 네네. 튕기는 듯한 네. 훨씬 그 음량이 작거든요. 작고. 네. 그때 네모난 모양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프시코드 같은 거는 액션이 좀 틀리거든요.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안에 있는 해머가 현을 딱 맞아요. 쳐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는 줄을 튕기는 그런 액션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머로 치는 것과 저기 있던 튕기는 것과 소리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튕기는 건 이게 검은고같이 뜯는 느낌인가요? 네,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손으로 뜨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좀 영롱하고 작지만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그렇죠? 뜯는 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요. 그리고 왜 그 시대별로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게 우리가 왜 보통 바하를 피아니스트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올게니스트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올겐 연주자이자 작곡가이자 편곡자이자 그 시대는 정말 뭐 노예 계약을 맞아 했나 싶을 정도로 그 교회에 전속이 되어서 연주를 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러면 하프시코드와 올겐을 연주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하프시코드가 독주 악기라기보다는 같이 소규모의 오케스트라, 그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하나의 파트로서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요. 통주 저음이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그 베이스에 있는 그런 흐름을 이제 채워주는 화성을 채워주는 그 그렇죠.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면은 이 피아니스트라고 부를 만한 그 대표적인 처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작곡가가 어떤 작곡가가 있을까요? 한 베토벤 정도면은 우리가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차르트, 헤이젠, 모차르트.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바흐도 뭐 실제로는 그 피아노를 쳐봤다고는 해요. 근데 그래요? 완전 디벨롭된 피아노는 아니었고요. 굉장히 하프시코드에서 약간 발전된 그런 거를 쳐봤는데 되게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요? 높은 그 레지스터가 너무 소리가 너무 약하다. 그럼 하프시코드보다 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얼마나 이게 좀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연주했을까. 하긴 지금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또롱또롱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해머로 하면은 아무래도 소리가 부드럽긴 하겠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좀 그 커버를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래 뭐랄까요 이렇게 적응이 돼 있는 소리에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럼 하거든요. 그때는 피아노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또 하나가요. 피아노가 원래는 피아노가 풀네임이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어떤 게 무슨 수로 풀린가요? 제가 그걸 맞춰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자 바로 피아노 포르테가 풀네임이에요. 포르테. 네. 다시 질문. 왜 피아노 포르테일까요? 왜 그러세요? 그 일반인의 상상력을 한번 듣고 싶어서. 글쎄 피아노 자체의 뜻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피아노 포르테라고 하면요. 이건 얘기를 다 해주는 건데. 하프시코드는 뜯는 거기 때문에 소리의 그 음량이 조절이 없어요. 그냥 치면 그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피아노는 조금 액션을 더 넣거나 더 무게를 든다면 소리가 크게 나죠. 그래서 이거는 피아노는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까지 아, 이렇게, 표현할 이렇게 수 건반을 있다. 누를 때 내가 물리적으로 힘을 덜 주거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뜯는 것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살짝 뜯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근데 뜯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그래요. 뜯어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상상이 잘 안 돼서 네. 그렇구나. 근데 그 하프시코드의 그 전에 클라비코드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거는 소리가 더 작았대요. 왜요? 그건 액션이 좀 더 틀린데 건반을 누르면 탄제트라는 그런 금속이 이 현을 딱 누르는데 그 누르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연주의 악기라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조금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거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건반을 릴리스하지 않는 이상 이게 탄젠트가 이 현에 계속 맞닿아 있대요. 네. 그래서 건반을 치고 나서도 계속 뭔가 물리적인 힘을 조금 주면 비브라토 같은 현악기의 비브라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굉장히 좀 예민하고 지금도 세심한 그런 악기죠. 악기들이 있나요? 그 전신들이 남아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간혹 그 장인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왜냐면 그 너무 소리가 소수라. 퀄리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전공하는 사람도 사실은 요즘 올게니스트도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걸 제대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좀 쉽진 않고요. 근데 곡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바하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하프시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피아노로 쳐버리면 약간 그 시대의 느낌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하프시코드로 그래서 그 연주가 같이 피아노 포르테는 포스인가요? 포스의 뜻인가요? 자, 그래서 좀 더 액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피아노 포르테는 이 볼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출 수 있었는데 거의 다 가셨는데 가까웠어요. 이만큼 남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음악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게 바로 볼륨 체인지인데 이 피아노가 피아노고요. 포르테입니다. 작게 크게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피아노 포르테. 피아니시모. 피아니시모는 더 작은 뭔가 알지 않나요? 그럼요. 이제 다 나오시겠는데요. 피아니시스 시모도 있습니다. 네. 네. 현대 음악에서는 정말 작곡가들이 자유를 가지고 막 그런 악상리를 쓰기 때문에 포르테가 막 한 6개, 7개, 10개까지 있는 것도 봤어요. 10개도 네, 봤어요? 많이. 네. 와.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그 뜯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프시코드는 치면 뜯는데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 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손으로 뜯겠다. 직접. 네, 직접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게 좀 와닿네요. 네. 새로운 그렇죠. 소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다른 악기들도 사실 첼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첼리스트니까요. 첼로가 플레임이 아니고 원래는 비올론 첼로예요. 그러니까 비올 악기의 가족, 패밀리인 첼로인 거죠. 사람이 이게 짧게 부르는 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것 우리 같아요. 뭐 예명, 뭐 그 정도 별명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즘은 뭐 다들 그걸로 근데 그 얘는 그러니까요. 이름은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문외한으로서 이렇게 들어보면 피아노, 네. 그냥 피아노 예쁘죠. 그냥 첼로. 일단 이탈리안 그 발음 자체가 워낙에 다들 좀 정확하고 예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탈리아노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일단은 우리가 왜 피아니시모, 포르테시모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볼륨을 좀 자유롭게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 꼽는 게 베토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그분 알아요.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 분입니다. 아시나요? 달빛 소나타. 그거 옛날에 무슨 코미디 그 제목 아니었어? 달빛 소나타. 저는 모릅니다. 저희 같은 세대잖아요. 왜 발빼세요? 아니 저 이거 좋아해요. 그 처음으로 피아노 곡을 집에서 누군가 피아노 치는 걸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곡이 그 곡이었고, 그래서 그 뒤로 그 곡을 보고 나름대로 베토벤을 찾아봤을 때 그 대표적인 그 사진이죠. 이렇게 되시는. 그리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네. 그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그 리스트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디뷔시 우리가 요즘에 맞아. 달빛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고 보면은 참 많은 작곡가들이 그 달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그 전에는 쭉 가는 거죠. 음악을 한번 플레이하면은 끝까지 쭉 하고 가는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작아지거나 갑자기 커지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기법이 그게 사실인가요? 그분이 이제 귀에 대해서 좀 장애가 있었다라고 저도 문외한이지만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쓰셨다 이런 것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베토벤 말기 일단 전혀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곡된 공도를 들어봐도 이건 도대체 와, 이 사람이 정말 귀가 먹어서 이걸 썼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채로운 그런 걸 썼고요. 그리고 그 왜 저는 기억나는 게 영화 불멸의 연인 있잖아요. 그 베토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 그 거기에서 베토벤이 여기 보시면 뚜껑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귀에 이렇게 달곡한 상태에서 월광을 줘요. 그 진동을 예, 느끼는. 진동을 느끼는 거죠. 그때는 벌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시대상으로 그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영화의 컨셉 그 백그라운드 자체는 아마도 이제 그 청력이 있기 시작했다를 좀 컨셉을 잡고 그런 좀 연출을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는 신기한 게 만약에 피아노 곡만 작곡을 했다면 그냥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케스트라 심포니를 작곡을 했다는 게 모든 악기들의 소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고 그렇죠. 그 조합을 상상해서 만들었다는 게 정말 그럼요. 천재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교향곡 후반 합창도 완전히 청력이 이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작곡을 한 곡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케스트라도 있고 거기에 합창도 있어요. 나중에 또 약간 우리 그 전에 한번 연주해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코럴 판타지? 그죠. 네네네. 네, 그 코럴 판타지라는 그 짧은 곡이 있는데요. 근데 그 곡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와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거의 후기 작품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되게 생각해요. 실험적인 거였어요. 원래 심포니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기 때문에 코랄 그러니까 콰이어가 들어가지 않고 합창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나인스 심포니에서는 오투조이라고 아실 거예요. 모르는데요? 불러주시죠. 네. 네, 아는 것 같아요. 네. 들어보세요. 네, 학생 가르칠 때 누구나 치는 그럼요. 곡이거든요. 첼로도 많이 하나요? 많이 해요. 네. 왜냐면은 그때 막 지루해서 막 그러다가 자 이거 연주해보자. 오투조이.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요? 오투조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뭐죠? 어토? 자동 출력? 아니요. 기억나서 환희의 송가. 환희의 송가. 환희의 송가. 네. 네. 이게 어시 그러니까 그 ODE예요. ODE. 오투조이. 아, 우리 이거 빨리 빼주세요. 해주세요. 나 너무 우리 당황스럽네. 지금 너무 바보 같아 우리 지금.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베토벤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우리가 피아노 얘기, 베토벤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형태의 피아노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작곡가를 사실은 준비 좀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피아노 얘기하면 어떤 작곡가가 먼저? 쇼팽이요. 그죠? 그럼요. 조성진. 쇼팽 콘크레스 저희 그럼요. 조성진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170년? 굉장히. 아우, 네. 그 연도도 기억하세요? 왜냐면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저도 피아노를 잘 모르는데 그 네 번의 그 뭐였죠? 몇 번? G 마이너 발라드였나요? 쇼팽 콘체르토죠. 맞죠? 네. 네. 그거 네 곡을 친 걸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너무 거기서 정말 드라마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쇼팽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작곡가는 쇼팽 아니에요. 아, 우리 어떤 작곡가를 좀 얘기해 볼까요? 쇼팽과 리스트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분 다 굉장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두 분 다 피아노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동년배잖아요. 네네. 네, 한 살밖에 차이 안 난대요. 리스트가 1811년이고요. 11년이고요. 순간 쇼핑 리스트로 들어. 저 학생 가르치면서 쇼핑 그런 학생 되게 많아요. 아우, 네. 쇼핑 리스트? 쇼핑 칠까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쇼팽과 리스트. 왜 일단은 리스트는 스펠 상으로도 쇼핑이라고. 근데 이제 또 폴란드식. 제가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웃기려고 하는 거 아시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굉장히 진중하신 분인 거 리스트. 제가 알고 있죠. 네. 쇼팽은 예명이 이제 피아노의 시인, 뭔가 시를 만드는 듯한 글로써 시를 쓰지 우리는 피아노 음으로 쓴다. 근데 인기가 되게 많았던 네.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일화가 너무 많아서 여자분들 거의 모든 사람들 녹이고 다녔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쇼팽은 아니고요. 쇼팽이랬어요. 그래요? 쇼팽도 인기가 많았지만 쇼팽 인기 되게 많았다고 근데 얘기해요. 왜 보통 우리 콘서트 피아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리사이틀이라고 얘기하는 그 독주의 예비 있잖아요. 네. 그걸 제일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동시대에 다른 라이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리사이틀을 아주 파퓰러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리사이틀이 독주예요. 네, 피아노 독주. 독주. 피아노 독주에는 아니고요. 악기 독주에 우리가 또 악기 리사이틀을 독주에.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그러니까 그 리사이틀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좀 이렇게 보편화시킨 사람이 바로 리스트인 거죠. 왜냐면 그 전에는 음악회를 하면 항상 찬조 출연이 누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리스트가 있던 시대에 리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지만 쇼팽은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근데 리스트가 쇼팽의 연주 실력을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될 사람이다. 그렇게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주회 때 쇼팽을 직접 초대해서 연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기회를 준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약간 콜라보레이션으로 음악회가 진행이 됐던 시대에 이제 리스트는 자기 단독 내가 혼자 외워서 이 1시간 내가 다 소화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리사이틀이라는 그런 말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악보를 완전히 그 외워서 안보로 해서 치는 거에 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싫습니다. 왜 악보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요. 왜 외워야 하나요? 네 보면 안 그게 되나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1시간치를 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리사이트를 짧게는 한 1시간에서 70대도 보통 눈 감고 하셔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하던데. 그 경지에 오를 때까지 그 연습 시간과 그거 감는 생각하자면 순간이 있어요. 너무 많이 도약인 데서 감지 못합니다. 조금 정지할 때 또 이런 감는 면이 거죠. 있으시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아무래도 그런 리사이트를 좀 이렇게 확립한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통 리사이트라면 짧게는 1시간, 뭐 긴게는 한 90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궁금해서. 일단은 그 리스트가 제일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가 한 1830년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 리스트 하면 또 그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있잖아요. 그 리스트가 영감을 받았던 작곡가라고 하긴 그렇고요. 버추어소죠. 연주서라고 하면 굉장히 단련된 정말 스킬이 너무 넘치는 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어잖아요. 마스터는 영어고요. 버추어소도 영어는 아니에요. 그래요? 오리지널 이게. 자꾸 틀리네. 그래서 그 리스트가 정말 맨 처음에 그 사람의 연주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바로 그 사람이 파가니니라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요? 파가니니요. 파가니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파파로티는 아는데. 파바로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누구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파가니니. 파가니니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요? 솔로이스틱한 굉장히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너무 천재라서 그러니까 기교가 왜 요즘도 굉장히 뭐 콘서트 같은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 아니면 연주하는 사람 보시면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연주 파워가 테크닉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럽에 이렇게 걸쳐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은 파가니니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많이 연주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가니니 연주를 제일 맨 처음 볼 때가 리스트가 20살 때였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손가락이 돌아가는 것도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이런 템포와 이런 걸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 집에 와서 정말 거의 뭐 10몇 시간 연습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리스트가. 네, 리스트가. 그 파가니니를 보고 나서 나는 피아노계의 파가니니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가니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테크닉을 구사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그 무대에서 항상 그 남아있는 그림을 보면 굉장히 피부가 굉장히 하얗대요. 손가락이 엄청 길고 입술은 굉장히 얇고 그다음 항상 검은 옷을 즐겨 입고 그리고 정말 광란의 연주를 하는 상상하면 정말 그래서 소문이 돌았어요 그때. 이 사람은 악마한테 영혼을 팔고서 이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터득한 그런 운지법이나 테크닉 같은 거를 그 후학 양성에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조금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어떤 곡 같은 게 남았나요 그 사람? 네, 실제로 바이올린 협주곡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파가니니의 유명한 곡은 그 12개의 카프리스라는 곡이 있는데요. 정말 악보를 보면은 까매요. 그걸 바이올린 혼자서 독주를 아예 반주도 없이 연주를 하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정말 테크니컬리 최고의 경지의 곡이다 뭐 이렇게 꼽는 곡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파가니니 하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마의 영혼을 판 그런 천재, 비운의 아티스트 뭐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리스트가 파가니니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뭐
굉장했겠죠. 그럼 리스트가 그 당시에 쇼팽보다 좀 더 앞서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하고 초반에는 더 유명했었어요. 음. 워낙에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그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돌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왜 영화 보시면은 왜 기부인들 이렇게 부채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막 연주하고 있으면 쓰러지고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좀 파리넬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연출이 됐던 게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뭐 직접 뭐 장갑도 뭐 무대에 던지기도 하고 꽃도 던지기도 하고 아무튼 돈도 던지고. 저기 다음에 한번 그 사진을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그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미지가 딱 2개의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니까 노년이니까 뭐 좀 약간 검버섯도 좀 있고 좀 하얗고 백발이고 그런데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사진은 그렇게 좀 매력적이었나요? 매력적이죠. 네. 그래요? 그 약간 저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요? 네. 보면 그 당시에 그 남자들이 평균 키가 170 정도였대요. 근데 리스트는 185cm. 너무 크다. 지금도 약간 이렇게 놀랄 큰 정도. 키죠. 그 정도면. 좋은 키죠. 훌륭한 키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큰 키에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얼굴을 보면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강인한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리 이게 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시대의 그 귀족 부인들이 굉장히 외로운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부와 명예는 있지만 뭔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뭐 정약 결혼도 많았고요. 그래서 무대에서 리스트, 그 열정적인 리스트를 보면 그 실제로도 피아노 잘 치시는 그 남자분들 보면 정말 멋있죠. 아 정말 그럼요. 멋있어요. 뭐 그 묻지 않아. 음악이란 게 모든 감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막 폭풍우 같이 몰아치는 그런 남성적인 네, 곡도 있고요. 한 곡 안에서 또 되게 너무 서정적인 내 마음을 달아줄 것 같은 그런 되게 세심한 부분도 꼭 있고. 찾아보겠습니다. 귀족, 영상이 남아있나요? 네. 그런 게? 영상이요? 아니 그런 사진 거 같은- 사진 같은. 네, 그렇게 남아있죠. 네. 그래서 쇼맨십이 굉장히 강했대요. 너무나 벌초스하니까 뭐 테크닉 이렇게 자그마한 제스처로 그거는 표현이 안 됐겠죠. 근데 그 무대에서 연주자분들도 일종의 퍼포밍 아트를 하시니까 퍼포밍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part of art로 그럼요. 그렇게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쇼맨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따라했대요. 막 무르익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갑을 던지면 막 그거 잡으려고 귀족 부인들이 하고 상상이 되지 그러니까. 않아요? 아이돌들이 막 BTS가 춤을 추다가 뭐 자켓을 벗어서 던져요. 관중석에 난리가 나겠죠?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쇼맨십도 좋았지만 연주가 너무 훌륭해요. 그렇죠. 연주가 훌륭했으니까 네. 그렇게 받아주셨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 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한 번 이렇게 들은 거를 거의 그냥 쫙 한 번에 치는 그런 거는 뭐 아주 그냥 쉽게 했다고 하거든요. 좀 굉장히 부러운 게 초견 실력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야? 1화가 있는데 초견이란 게 뭐냐면요. 악보를 우리 딱 보자마자 바로 연주하는 거. 그걸 저희가 초견이라고 하는데. 초견. 네, 초견.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보고 읽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걸 악보에 있는 뭐 음표라든가 아니면 해석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리듬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 더군다나 이렇게 길이가 짧은 곡들을 정말 빠르게 연주하는 건 정말 여기서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그걸 상상이 갖다가 돼. 그냥 보고서 치는 거는 뭐 물론 피아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 초견은 정말 우리 하늘에서 내려진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실제로 부러워요. 천재였네요. 천재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노력을 그렇게 했으니. 근데 실제로 그리그 그 콘체르토를 가져왔는데 리스트가 정말 초견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쳐버렸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피아니스트로서는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리딩 처음 할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든요. 많은 피아니스트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음도 많이 읽어야 되고 누르는 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거든요. 리듬도 어렵고요. 그렇죠. 네, 계산해야 되고 그럼요. 막 마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그거는 정말 뛰어난 실력이죠. 네.
그럼 오늘 어떻게 또 한 곡 들을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뭐 그렇게 막 다 들을 만한 그런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아서 요런 사운드를 만들었다. 요것 정도 우리가 그걸 여기 스타인웨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스타인웨이에서 이렇게 연주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쇼팽하고 리스트 얘기도 해주셨고 이렇게 멋진 피아노도 있고 들려주실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네, 리스트에 제가 좀 맛보기에만 네, 아쉽지만 네, 사랑의 꿈이라고 좋다. 느낌이 좋죠. 이게 네. 원래 리스트가 성악곡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에요. 네. 그 세 곡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연주되지 않고 세 번째 곡만 지금 많이 연주가 되는데 그 시에다가 음을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네, 좋죠. 근데 너무 진짜 그 기부인들이 이러면 그냥 쓰러지시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연주해 주시는 거는 그 마지막 곡 세 번째 곡인데요. 사실 그 원래 곡은 세 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제목이 사랑 3부작이에요. 사랑은 세 벌써 번이죠. 굉장히 서정적이죠. 그럼요. 사랑은 3부작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그 제목이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그건데요. 그 시가 뭐냐면 오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한 오 사랑하라 사랑할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시간이 오리라 시간이 오리라 그대가 무덤 옆에서 슬퍼할 시간이 오리라. 마지막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 참 잘 따라하는데 이러시구나. 저는 반대로 우리가 삶이 짧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뭐 자연이든 뭐든 다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혐오 범죄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사랑의 꿈 들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쇼팽 얘기도 살짝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피아노 하면 쇼팽을 네.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우리 쇼팽도 살짝 네, 살짝 들려주실 한번 텐데 네.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요. 느낌일까, 어떻게 다를까.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우후.
잘 들었어요, 선생님. 역시 이 뭐 남자가 피아노 치는 것만 멋있진 않아요. 아니 당연하죠. 너무 아름다우셔서 역시 피아노 특히 이렇게 손짓.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딱 모습만큼 나빌레라. 아름다운 모습만큼 이렇게 피아노를 치시는. 그래서 제가 모셨잖아요. 근데 왈츠 같은 경우 네, 좀 약간 그건 좀 새롭게 좀 말씀 안 와닿았어요. 드렸구나. 네, 쇼팽의 왈츠였는데요. 그 정도는 이제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누가요? 변호사님께서 제가요? 네, 피아노를 좀 배우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안 않습니다. 배웠어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그냥 쳐본 건데요. 아. 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그 연애사 좀 네, 파헤치는 그러니까 것도 괜찮을 것 오늘은 같아요. 우리 피아노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피아노 얘기인데 또 다른 주제 가지고 그때 또 리스트를 또 만날 기회가 또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피아노 얘기하면서 우리 피아니스트 김우신 선생님 모셨고요. 여기는 스타인웨이입니다. 스타인웨이.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